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7일. 오늘의 제목은 반공, 적폐와 같은 차별과 투쟁의 언어가 괴물을 만든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윤성만 님이 인간의 삶을 묻다, 언어와 사고의 컬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인 586의 정치인들은 왜 친일과 적폐라는 표현을 많이 쓸까요? 반대로 과거의 보수 정권은 왜 빨갱이와 반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을까요? 만일 조지 오웰이 살아있다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을 겁니다. 적폐반공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정치적 지향점을 나타내고 그런 표현이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웰이 쓴 전체주의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세상은 사방이 텔레스크린으로 둘러싸 있고 모든 일상이 녹화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의 대화도 국가에 감시당하죠. 미셸 푸코가 말한 판옵티콘, 발견된 정보 기술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체계의 전형입니다. 1948년 집필한 당시 오웰이 그린 미래 사회는 전 세계가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로 세 나라로 통일돼 있습니다. 모두 독재 권력이 주민을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주인공이 사는 오세아니아는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곳으로 세말이라는 신어를 씁니다. 언어를 통해서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 통제하는 감시 사회의 결정판이죠. 세말에는 먼저 체제를 비판하거나 대안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풀이라는 말이 있지만 설탕이 없다, 슈거 프리 식어로 사용될 뿐, 자유의 의지나 사회적 자유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오웰은 책의 해제에서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더라도 이를 표현할 단어가 없으니 나중에는 새로운 생각 자체를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탈리아식의 파시스트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선정과 선동에 능하도록 짧고 간결하며 직관적이었습니다. 유년 시절 무솔리니 치하에서 보낸 움베르트 에코는 파시즘은 복잡하고 비판적인 추론을 도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빈약한 어휘와 초보적인 문법을 사용하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말의 사고와 틀과 내용을 규정합니다. 언어학자 벤자민 의리워프는 언어는 단순히 생각을 드러내는 복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생각을 형성화하고 실제화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원래 사소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이름을 붙이고 난 후에야 비로소 꽃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쓰는 언어가 곧 세상의 한계, 워퍼는 눈이라는 스노우라는 표현을 예로 듭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이지만 이누이트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 바람에 휩쓸리는 눈, 녹기 시작하는 눈, 땅 위에 쌓이는 눈, 눈사람처럼 뭉친 눈 등 각기 다른 눈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표현만큼 더 세심한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언어, 사고, 그리고 실제. 언어는 사물의 다양한 심상을 만들어 사물의 특징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 사진을 독일과 프랑스 사람에게 보여주고 처음 떠올리는 느낌을 답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6개 국어에서 능통의 언어의 천재로 불리는 조성현 작가는 우리의 편협과 달리 독일 사람들은 아름답다, 우아하다 등의 반응을 프랑스인은 견고하고 든든하다는 표현을 떠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독일은 다리는 여성 명사이고 프랑스의 다리는 남성 명사이기 때문이다. 어순도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서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I love you 입니다. 너와의 관계가 먼저냐?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선이냐는 거죠. 영어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감정을 나타내는데 익숙한 이유로 이런 영향이 큽니다. 또 한국의 높임과 낮춤 말의 문화는 누가 그 말을 쓰느냐에 따라 위계서열이 나누죠. 논리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과 명제 역시 언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추론과 연역적 사고를 하기 어렵죠. 물론 머릿속의 상념을 그림과 조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 객관성을 띠기 어렵죠. 반면에 언어는 공통의 기호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상합니다. 언어가 있어야 개념을 정의할 수 있고 개념 밑바닥이 돼야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죠. 즉, 인간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언어 때문입니다. 20세기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면서도 언어의 분석에 집중했던 이유는 그 때문이고요.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루비 비트게슈타인은 내가 쓰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아는 세상의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컨택트는 지구에 온 외계인의 메시지를 인류가 해석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언어에서는 언어학자 루이스와 외계어와 영어의 유사성을 분석해 대화를 시도하고 중국은 마작을 이용해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중국의 방식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마작과 체스처럼 성패의 룰이 뚜렷한 도구로 소통하면 적대적인 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언어는 모든 문명의 초석이지만 모든 싸움의 첫 번째 무기라는 루이스의 설명처럼 적대적 언어는 갈등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언어는 투쟁과 갈등을 유발 100년 전 공격성과 차별을 내포했던 히틀러의 언어는 폭력을 유발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자는 뉴욕타임즈의 평론가 미치코 가쿠타니는 1930년 독일에서
나치 패거리의 언어가 국민의 언어가 됐다며 극우들의 언어, 자기 편을 과시하는 표현, 인종차별, 여성 혐오적 언어가 완전히 주류가 돼 일반 정치와 사회 담론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정치인이 사용하는 언어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일 수 것은 그 때문입니다. 586 정치인들은 민주화 운동 시절 독재 타도를 위해 사용했던 언어는 세상이 이분법적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반공과 빨갱이를 강조하는 극우 세력의 언어와 비슷합니다. 투쟁과 강철대오와 같은 단어는 세상을 둘로 나누고 상대를 대화와 협의의 대상으로 보는 보다는 쓰러뜨려야 할 것으로 보기 쉽죠. 그 과정에서 우리만 진영 논리는 더욱 강화됩니다. 지난해 반일 적폐 논쟁을 주도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진보 정치학의 대부인 최장집 교수가 나티즘을 연상시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최 교수는 조국이 선 진보 집권 플랜에 대한 진보 대 보수, 개혁 대 보수처럼 사실처럼 확실한 구분과 치열한 투쟁을 지향하는 경향은 칼 슈미트의 정치 이론과 깊이 전맥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슈미트는 나치에서 황제 법학자로 불리며 전체주의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사회 성숙한 시민들이 깜둥이와 같은 차별적 표현을 쓰지 않고 장애인의 반말을 일반인들의 아닌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말이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화합의 언어를 써야만 우리의 생각도 순화됩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뉴스 기사와 SNS에 난무하는 각종 비방, 혐오, 욕설 등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성격과 태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영혼의 병들미, 말의 오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막말과 망언의 일삼는 정치인들, 혐오와 비난에 익숙한 사람들이 새로운 프레임에 새로운 언어가 있어야 한다. 다른 생각을 하면 우선 다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지 레이코프의 말을 되새겨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반공, 적폐와 같은 차별과 투쟁의 언어가 괴물을 만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웰은 언어가 사고, 행동을 지배한다. 높임, 낮춤말 그 자체가 위계구조. 최장집은 조국은 치열한 투쟁의 언어, 말의 오염이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언어가 사고와 행동을 지배한다는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